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은 3년 차에 합격하신 우리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3년 차에 붙었다. 이제 2년 차의 고배도 좀 겪어보고 1차와 2차를 같이 병행하는 그런 경험도 해보셨다. 요거를 가장 큰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사님 일단 먼저 간단히 소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34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이응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출신이고 공부기간은 3년 정도 되고 시험 점수는 평균은 50.33으로 되게 아슬아슬하게 합격했습니다. 네, 시리법 점수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실무가 43.5점, 이론이 49점, 법규가 58.5점 이 정도로 나와서 아마 합격자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40초, 50, 50후 이게 좀 합격자분들의 대다수의 점수대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평가사님 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감정평가사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감정평가사는 이제 제가 문과인데 문과 기준으로 한 이제 전문 자격자 중에서 찾아보다가 저는 사실 그걸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변호사는 제가 학점이 그 정도로 좋지 않아서 패스했고 회계사를 저희 학교에서 같은 학과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는데 다들 이제 한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이제 영업이나 그런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었는데 감정평가사가 영업 관련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부동산 쪽에서 전문성 가지는 것도 좋아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또 이제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판단하고 결정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험이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합격자가 나오는지를 좀 봤는데 제가 사실 그 시험에 시작했을 때는 진입자가 2,000명대였어요. 지금은 한 6, 7,000명 넘어가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1차는 이제 객관식이라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게 대다수였고 이제 2차가 논술 시험인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논술 전형으로 갔었어가지고 당시에는 글빨이 자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패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점수를 보니까 합격자가 한 40에서 50점 정도 약간 이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100점짜리 시험을 다 맞는 것보다는 100점짜리 시험을 한 60등, 1등하고 이런 시험을 훨씬 잘 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걸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진입할 때 이런 거 내가 좀 잘했던 것 같다 얘기해 주신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사람마다 사실 다른데 저는 이제 시간을 엄청 많이 썼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전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결국 나의 성향과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감정평가사가 제일 괜찮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동안 수험 기간을 가져오는 동안 사실 되게 흔들릴 일이 많거든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집안에서 약간의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근데 나는 결국 돌고 돌아서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제일 좋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진행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간평이 요즘 어떻다, 어떤 점은 안 좋다 이런 게 있어도 딱히 크게 개의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흔들리는 사람도 많지만 흔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신을 딱 갖지 않고 어설프게 들어오면은 그런 얘기 하나 그냥 들릴 때마다 사람이 휘청휘청하고 뭔가 공부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좀 자기가 곰곰이 생각하고 이게 확신을 갖고 들어오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평가사님, 시험은 언제부터 공부 시작하셨어요? 제가 이제 20년도 6월 정도부터 이제 진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서 이제 조금 정보 취합의 시간을 조금 거쳤어요. 어떤 학원이 좋은지 좀 알아보고 나서 실제로 공부를 시작한 7월 초 정도 시작을 해서 이제 2023년도 7월 15일 정도 이제 시험 공부가 끝났으니까 만 3년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험을 보기로 이제 딱 마음 먹고 처음에 각오는 어떠셨나요? 진짜 맨 처음에는 1년 안에 털고 나간다. 나는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녹록지 않아요. 생각보다 이게 뭐 좋은 말만 들으면 저도 참 좋은데 1년 뭐 이렇게 안에 붙는다는 게 기본적으로 생각보다 상당한 양의 공부량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좀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평가사님의 가장 큰 특징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제 3년차. 3년차라고 하면 1차도 해야 되고 2차도 해야 되고 뭐 1차 조금 잘못하면은 이제 바로 4년차 되고, 그렇다고 1차를 또 열심히 하면은 2차 공부 얼마 못해서 또 똑같이 떨어지고, 이런 그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평가사님 2년차 때 왜 떨어졌는지부터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사람들은 되게 외부적인 요인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려고 하긴 했었고, 근데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대부분은 공부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고, 두 번째가 이제 뭐 특정 과목에서 약간 운이 따르지 않거나 특정 과목을 점수를 많이 따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뭐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할 때 보면은 1차 붙고 7월부터 10월까지 공부를 안 했다. 남들은 이때 초시 점수 한번 받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이 시기에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좀 가장 큰 패착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것도 사실 패착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보통 1차나 2차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류의 시험을 접할 기회가 많진 않아요. 보통 수능 하나 정도? 그러니까 좀 되게 몇 년 동안에 투어해서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사실은 1차 딱 붙고서 약간 나 약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약간 이런 나름의 뽕에 빠져가지고 그 후부터 공부를 당시에는 좀 등한시했던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쯤 갔을 때부터 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의 시간을 조금 더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은 뭐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평가사님의 2년차 때 페이는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차를 하면 사람들이 일단 겁을 많이 먹잖아요. 아니 3년차는 1차, 2차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붙기 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3년차가 그래서 4년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1차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 공부를 할 때 기틀을 잘 다져 놓으셨다면은 생각보다 복귀가 빨리 되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1차랑 2차 비중 조절을 잘 해가지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것 같고, 저는 1차 기간, 그러니까 1차랑 2차를 병행하는 3년차 때 1차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긴 했는데, 그러면서 결국 1차는 1차에 만약에 내가 떨어진다면은 내 공부량 부족이다,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더 공부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오히려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니까 좀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짜고, 만약에 1차가 부족하면 잠 조금 줄이면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하신 거죠. 네. 그리고 자세하게 이제 1차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는 이제 1차 편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가사님,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3년차의 공부 언제부터 2차하고 언제부터 1차하고 요거는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경영하셨어요? 3년차 때는 공부를 1월에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 나고 학교가 좀 밀린 게 있어서 그걸 하느라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부터 한 2월 중순까지는 시리버블 이제 다시 복귀하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고, 이제 2월 중반에서 한 4월 초까지를 1차 달리는 기간으로 생각을 해서 그때는 1차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합격이 난 다음부터 이제 4월부터 이제 7월까지 2차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차 때도 7월에 시험 보고 나서 10월까지 발표 날 때까지 공부 안 하고, 10월에 발표 나서도 12월까지 공부 안 하고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럼 3년차 생각보다 할만했겠네요? 아니죠. 또 과거에 쌓은 업보를 미래에 내가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부분 공부 안 했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나중에 또 그런 과거의 잘못을 뒤집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더 이제 열심히 해서 메웠다. 네.
그럼 보면은 1차를 2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사실상 2개월 조금 안 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조금 짧은 것 같긴 한데 초시 때 1차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셨어요? 그때는 턱걸이 정도로 거의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60점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거의 턱걸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1차는 한 2개월 정도로만 보자 이렇게 과감하게 전략을 짜셨군요. 두 번째 1차는 몇 점 나오셨어요? 두 번째는 67.5점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점수가 늘었네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3년차 할 때 1차를 사실 2개월만 할당한 거 저는 조금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좀 이거 너무 작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랑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할만하더라 혹은 뭐 이렇게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걸 만약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게 무조건 자신한테 맞는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객관식 시험을 함에 있어서 60점 넘기는 거는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당을 한 것도 있었고 이제 과거에 이제 봤던 시험을 그때 공부를 해놨으니까 다시 보고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큰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봤고 이제 시험 때도 사실 뭐 이 정도 점수가 뭐 높진 않지만 보면서도 거의 회계 끝나갈 때쯤에는 그때 당시에는 시험이 좀 쉽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 정도면 이미 붙긴 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60점 넘는 거 그런 객관식 시험에는 좀 자신도 있었고 네. 그런 어떤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건가 봐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중간에 봤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약간 객관 시험이 그런 생각보다 유사한 면이 있긴 있었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 2개월 정도를 잡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년차 계획 짤 때요. 네. 이게 좀 1차랑 2차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시작할 때부터 1차랑 2차를 좀 병행하는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비중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게 되면 8과목을 어찌 보면 같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식이 좀 섞이기도 하고 희석되는 게 좀 싫어가지고 하나를 이제 한 번에 할 때 확 하고 하나를 한 번 할 때 확 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렇게 했고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차 1차 공부 방법 궁금한데요. 네. 뭐 강의를 이제 뭐 특정 과목을 뭐 다시 들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책을 좀 뭐 새로 사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강의는 다시 들으셨나요? 강의는 감관법만 다시 들었습니다. 감관법만 듣고 회계랑 경제는 파이널 강의 같은 거 좀 작은 거 그런 거 정도만 수강을 했고 다른 거는 이제 듣지 않았습니다. 감관법은 다 들으셨나요? 핵심 요약 강의랑 이제 파이널 강의 2개 수강했습니다. 그럼 파이널은 대체적으로 뭐 좀 보는 편이었고, 네. 그 어차피 몇 강 안 되니까. 그럼 사실상 강의는 뭐 감관법 쪽 핵심 요약 정도만 듣고, 그냥 나머지는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전에 봤던 게 기억이 날지 되게 불안한데, 실제 기억이 잘 나셨나요? 그러니까 불안한지는 본인이 보고 판단하는 거 저는 기억이 푸니까 꽤 나는 부분도 있고 안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면은 그래도 알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신다면은 강의를 빨리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이제 상황에 맞게 빨리빨리 판단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럼 이렇게 다시 할 때는 뭐 강의 없이 다시 공부하려고 하면 뭐 기본서를 정독부터 시작했는지 문제풀이부터 일단 스타트를 끊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문풀을 먼저 시작을 해서 대충 감이 어디까지 떨어져 있는지 판단을 했고 아예 기본 강의를 다시 들어야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문풀부터 다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감관법은 매년 바뀌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제 그런 걸 강의를 다시 수강을 하고 문풀도 거기에 맞추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로 그냥 몇 번 보니까 기억 다 나더라. 그럼 문풀 대충 몇 회독 정도 하셨어요? 한 3, 4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문풀만 3, 4회독 정도 했더니 이제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다 기억나고 이제 점수도 한 67점 정도 나왔다. 대신 학원로는 문풀이 훨씬 적긴 했습니다. 학원로는 이론을 이미 했었으니까. 학원론 같은 경우는 조금 적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사님이 사실상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7월까지인데 사실상 6월까지죠. 그리고 이제 1차를 한 2개월 정도 했고 그럼 2차 공부를 결국 3년차에 5개월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3년차보다는
생각보다는 공부량이 좀 많이 적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막 엄청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어쨌든 시험 결과까지는 기다렸고 그 후에 이제 학교 일정들이 남아서 1월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그 계획을 짜고 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5개월이면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건 아니라 그냥 어쨌든 시험은 이때고 나는 뭐 계속 가야 하니까 그냥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정도의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한 5개월 정도 해도 어떻게 괜찮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많은 합격 수기에도 나오는데 이제 막 저는 뭐 몇 개월에 붙었어 이런 게 사실 되게 많아요. 저도 그런 거를 사실 많이 보기도 했고 근데 저는 그냥 그 상황이 주어져서 그 정도로 했던 거지 개인적으로 공부는 무조건 다다익선이고 많이 알고 많이 풀면 풀수록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걸 보시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5개월 정도 했는데 괜찮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고 일단 어쨌든 막 개인마다 또 몇 년 정도의 시간을 걸고 하는 이제 공부니까 전력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3년 차는 그 또 2년 차와는 다른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3년 차의 스트레스. 자, 요거는 좀 어떠셨나요? 사실 뭐 제가 되게 쉽게 한 것처럼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도 똑같은 이제 인간인지라 1차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되게 컸습니다. 이제 1차를 병행한다는 게 사실 8과목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리저리 약간 그 집중해야 되는 머리가 좀 분산되기도 하고 이제 1차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지면은 진짜 너무 꼬이는데 라는 생각을 아마도 이제 3년차 보시는 분들은 1차 떨어지면 내가 생각한 모든 게 다 이상해지는데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근데 게다가 너무 과투입하면은 2차가 오히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거에 대비해서 엄청난 전략을 세운 건 아니지만 그냥 1차를 하는 시기를 정해놓고 이제 공부를 했고 그 기간에 저는 사실 1차는 양 투어에 따라서 결국 합격이 갈린다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1차를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적다 하면은 뭐 하루에 1시간도 2시간도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3년차 때는 좀 뭐가 힘들었냐면은 2년차 때는 막 이렇게 패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진짜 나고 막 나 2년차 합격하겠어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데 3년차 때부터는 뭔가 좀 의욕이 2년차만큼 안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평가사님은 뭐 이렇게 2년차의 패기와는 다르게 3년차에 또 힘들었던 건 없으셨어요? 사실 뭐 나열하면 너무 많은데 사실 일단은 3년차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장수 직전에 이제 커리를 타게 된다고 외부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평균 합격 이제 연수가 한 3점 몇 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3년차를 하는데 3년차에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제 4년차가 넘어가면 이제 평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담감도 있고 이제 그 생각보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2년차나 이제 초시동차를 조명을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약간 아직도 안 붙었어요. 약간 이러거나 저희 부모님도 약간 그 2년차 이제 떨어졌을 때 되게 큰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나는데 전 사실 그때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이 3점 몇 년인데 왜 2년차에 못 붙었다고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서 물론 뭐 그런 게 사실 뭐 속상하고 이럴 수 있지만 엄청나게 크게 막 타격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3년차에 붙은 합격생으로서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약간 뭐 자기 아는 사람은 2년차에 붙었는데 약간 뭐 아니면 내가 어디서 봤는데 2년차 이런 사람 되게 많더라. 약간 근데 그게 결국은 타보면은 본인 이야기인 경우는 좀 적고 내가 아는 사람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2년차 합격생들이 되게 많고 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대다수를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니까 만약에 공부를 하시거나 2년차가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조금 덧붙이면 저도 비슷한 게 어떤 사람이 2년 차인데 막 후석하고 막 이랬어. 이러면은 나는 뭐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어떤 똑똑함과는 별개로 이 시험에 조금 더 되게 최적화된 사람도 있고 그게 내가 머리가 나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성향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시험에 빨리 붙는 것과 진짜 붙어서 일을 잘하는
거는 되게 진짜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좀 정신승리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단점이 있죠. 이제 전 사실은 이번 연도에는 거의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죠. 한 9월쯤 되면 이제 상반기 취업 시장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취업 원서를 한 20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평만 준비하다가 이제 만약에 포기하거나 뭐 어려워져서 시험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 정도 스펙밖에 남지 않은 거거든요. 나는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감정평가사 시험 준비했다가 되는 거니까, 사실 감정평가사 시험에 진입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탈출 전략이 좀 적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지원서나 이런 걸 쓸 때 그런 거 정도밖에 쓸 게 없어 사실은 쉽지 않은 면모도 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하고 어느 정도 그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나는 이 시험에 끝까지 도전해 볼 의지가 있다면은 당연히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수로 붙으신 분들은 또 그들만의 되게 대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2년차가 겪는 그 스트레스랑은 되게 다른 공포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되게 크고, 그걸 또 어쨌든 내 스스로 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묵묵히 해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3년 넘어가시면서 붙으신 분들은 정말 또 그 나름 되게 대단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3년차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좋은 얘기 좀 있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뭐 3년차한테만 북한에서 얘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마다 되게 성향이 다르고 한데 저는 생각보다 사고 회로가 단순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저도 그렇고 아마 다들 그러실 텐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공부를 하루에 뭐 8시간이나 1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하루 종일 그것만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힘들었는데, 뭐 힘들지만서도 뭔가 어쨌든 무언가를 성취하러 왔으니까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 하러 왔으니까 당연히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저도 하면서 뭐 힘들어 죽겠네 라고 했지만 뭐 그걸 가지고 막 너무 과도하게 좌절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또 되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야 된다? 나를 더 힘들게 해라? 더 힘들어도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년차의 어떤 특징적인 얘기들 이번 편으로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시간으로 1차 공부법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4회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이 본인이 공부하신 경험을 나눠주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평가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3년차로 합격하시면서 이제 1차와 2차의 어떤 그 병행하는 고비를 잘 넘기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차 공부 방법 얘기를 할 건데, 이제 3년차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 막 처음에 1차 공부했던 걸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얘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과목별로 포인트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가사님 점수는 초시 때는 60점 턱걸이, 네. 그리고 3년차 때는 한 2달 정도 공부하고 67.5점.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참고해야 될 거는 그 2년차 끝나고 공인중개사 시험 한번 봤다. 그래서 거기서 약간 리마인드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회계, 평가사님 회계에서 일단 포인트 되는 것만 좀 몇 개 얘기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기출 경향이 원가랑 재무가 이제 양분해서 나오는데, 원가랑 재무가 매년마다 어려운 게 달라요. 둘 다 어려운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고, 어떤 연도는 원가가 어렵고 어떤 연도는 재무가 어렵기 때문에 둘 다를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전범위를 준비를 했었고, 오히려 재무 중에서 아예 버리는 단어는 있었는데 어쨌든 원가랑 재무를 둘 다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문제가 회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말문제 이제 모음집 같은 거는 이제 강사님들도 되게 자료도 잘 준비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잘 준비해서 그 정도는 꼭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회계랑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그건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열심히 풀다가 유형자산 풀다가 뒤에 넘어가면은 유형자산 까먹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너무 이 단어를 다 잡고 가는 거는 초반에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숙달되게 문제풀이 할 때는 조금 띄엄띄엄 보면서라도 전범위를 이제 한 번에 훑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띄엄띄엄 본다는 거는 뭐 이 단원의 문제가 뭐 20개 있으면은 내가 하루에 풀 수 있도록 네. 뭐 한 뭐 4문제만 네, 푼다거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를
빠르게 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보실 때 뭐를 반복해서 보셨나요? 그냥 강사님 책이랑 강사님 기출문제 정도만 받고 이제 타 시험 뭐 회계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통 기출문제 이런 게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풀었습니다. 그냥 강사님 문제집으로 그냥 해결했다? 네. 그럼 그 문제들 중에서도 회계는 2분 넘어가는 문제는 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까지 꼼꼼히 다 풀지는? 네, 안 했죠. 뭐 나중에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1차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60점이 합격이니까 5문제는 무조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풀지 않고 무조건 찍는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아는 단원이어도 어려우면 버리고, 버리기로 약속한 단원은 버리고 해서 한 5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버리고 나니까 오히려 남은 시간으로 이제 다른 걸 풀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딱 받고 5개 버릴 것부터 일단 골라내고 풀어요? 아니야. 빨리 보이는 것부터, 가장 빨리 보이는 것부터 풀고, 예를 들어서 다음 넘어갔는데 약간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그냥 바로 그냥 그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는 막 괜히 어려웠거나 그런 거에서 머리를 싸매지 않고 좀만 어려워 보여도 그냥 바로 읽고 넘기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초벌을 하고 한 번 더 그러니까 풀 수 있는데 조금 오래 걸리는 거는 차라리 다시 와서 풀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도 2, 3회독으로 풀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회계는 여기까지 얘기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경제는 솔직히 딱히 뭐 엄청난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이제 뭐 미시와 거시를 둘 다 가져가고 그리고 경제 또한 이제 앞에 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뒤에 걸 까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안 하기 위해서 이왕이면은 못해도 미시는 하루에 풀고 뭐 거시도 하루에 풀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기억을 잃지 않으려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것도 회계처럼 문제를 그냥 꼼꼼히 다 푸는 것보다는 전체를 하루에 볼 수 있도록 네. 이제 좀 문제를 한 뭐 홀수만 풀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 네. 그걸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경제는 별로 인사이트가 없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법. 민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신경 써서 챙기셨나요? 민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에 대한 뭐 기본 강의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기출문제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강사님들 다 아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형별로 기출문제를 나눠 놓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담보물건이면 담보물건에 관한 뭐 11년, 뭐 13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과거에 있던 기출 선지 중에 새로 나온 부분을 그 다음 시험에 또 넣었고 거기서 또 새로운 선지가 나오면 그 다음 시험에 그게 함정처럼 들어가고 이제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선지들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이게 옳다, 이게 그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나와 있거나 뭐 이게 뭐 주관적이다, 객관적 이런 식으로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풀었을 때 풀리면 그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내가 막히거나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하되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이거는 나쁘다라고 한 거는 틀렸다 그렇게 그냥 외워버리고 하면은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선지를 쩌르륵 보면은 약간 이거 이상한데? 내가 옳다고 생긴 것만 이렇게 읽어왔으니까 튀는 게 되게 저는 보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본 강의 듣고 되는 거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네네. 안 되는 거는 A씨 그냥 외워버리자. 그 선지를 외우는 거죠. 그 특이한 선지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좀 뭐 특별한 팁이 있다고 하면요? 이제 민법에서 저는 최신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민법 문제가 나올 때 최신 기출에 나온 선지를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새로 만드는 경우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와 있는 선지 5개 중에 4개를 차용하고 새로운 선지를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선지가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읽어서 이게 숙달이 되면은 기존 선지 중에 틀린 게 있으면 그걸 잡아낼 수 있고 다른 게 다 맞다면은 새로운 선지가 틀렸으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 기출이랑 연계가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최신 기출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게 민법에서는 좀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관입니다. 감관에서는 이제 어떤 걸 포인트 삼아서 공부하셨어요? 감관은 사실 포인트 삼을 게 없고 중요한 거는 매년 법 조항이 되게 개정이 많이 돼가지고 작년 강의나 이런 걸로 하면은 틀린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슬프지만 새로 강의 구입을 하셔서 새로운 책으로 공부를 해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이제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론. 학원론은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이제 학원론이 한 2, 3년 전까지는 되게 쉬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딱 1차 처음 시험 볼 때부터 조금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다는 의미가 이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라기보다는 나 이런 거
아예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게 나오지 하는 게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도 또 1차를 봐보니까 그런 게 여전히 또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학원론을 생각보다 전략 과목으로 잡아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학원론을 잘 보고 예를 들어서 회계나 경제를 면과락하자, 그 점수를 학원에서 따오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원론이 생각보다 점수를 올리는 게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학원론 90점 맞는 것보다 회계 50점 맞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어요, 난이도 상으로.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뭐 100점 방지 문제나 이런 게 사실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요즘은 근데 또 학원론이 새로운 내용이 많이 나옴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교재도 많이 개정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많이 오르는 느낌은 아니고, 어쨌든 근데 학원론을 뭐 한 나는 8, 90점 맞아서 그 점수로 메우겠다 하면은 조금 위험한 방식일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론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보다 고득점 안 나오니까 네. 학원론 고득점 전제로 이제 다른 과목. 너무 등한시하면은 총점이 부족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과목 좀 전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실 수 만한 게 있을까요? 개인적인 저의 그 공부 시험장 방안인데요. 저는 이제 100점 맞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필러 문제나 여러 개 항상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받고 무조건 모든 건 기본적으로 5개씩은 무조건 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봤을 때 조금만 어려워 보여도 그냥 다 버렸어요. 그렇게 일단 공부를 했었고, 이제 풀 수 있더라도 좀 어렵거나 길어 보이는 거는 버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그게 이제 좋은 점은 보통 시험을 보면은 이것도 뭐 풀어야 될 거고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래서 좀 어려 보이면 바로바로 넘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시간이 짧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데없이 어려운 문제 시간 안 버리니까 네. 어차피 풀어도 맞출 가능성도 낮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문제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걔네들 버린 애들 이제 한 번으로 쭉 찍어야 되잖아요. 네. 이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들 거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뭐 하면은 제일 적은 번호거나 아니면 번호를 통일해서 찍는다, 뭐 보통 2가지 정도 사용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다가 보통 저는 시험 문제를 빠르게 초벌하고 한 번 더 푸는 전략을 사용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벌할 때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걸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내가 그냥 풀 수 있는 것 중에 선별해서 풀되, 그런데도 이제 항상 존재하는 뭐 2, 3번이 헷갈리다든지, 뭐는 아닌 거 정확한데 뭐 예를 들어 몇 번만 남은 것 같다, 이런 게 존재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무조건 한 번, 가장 적은 거라서 찍는 한 번으로 그건 절대 찍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한 번호로 찍되 그거는 꼭 그 2개 중에 하나로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이 애매해서 버린 문제는 그냥 그 2번, 3번 중에서 찍고 굳이 뭐 4번으로 다 밀거나 네네. 이렇게 하진 않았다. 네. 이렇게 하면 뭐 좀 점수 도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도움이 되냐면은, 내가 초벌 또는 정확하게 맞춘 게 되게 많으면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점수가 저는 내가 찍은 부분에서 가능성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찍은 것도 있는데 나머지는 오히려 그 번호를 안 찍고 더 다른 번호를 찍었으니까, 다른 번호로 분류를 해놨으니까 그 번호에 할당된 숫자가 더 적어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답안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훈련하면 금방 익숙해지겠죠? 훈련하면 됩니다. 숙달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숙달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확률적으로 되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3년차이기 때문에 뭐 1차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이 정도로 1차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실무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34회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평가사님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얘기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응찬 평가사님은 이제 3년차로 합격하신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차 때 실무가 64점 나오신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응찬 평가사님은 이제 3년차에 붙으셨기 때문에 뭐 이게 처음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포인트 위주로 실무에서 뭐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높았었는지 그런 얘기 위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3년차 얘기 빼고 2년차 때 점수가 이제 잘 나왔었잖아요. 네. 64점이면 사실은 그 주변에서 몇 명 없었을 텐데,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응찬 평가사님이 1월에 딱 봤는데 80분 동안 실무 40점밖에 못 풀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무를 되게 못했어요, 1월에. 근데 6개월 동안 어떻게 그렇게 64점까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따라잡고 이렇게 해서 수직 상승한 거잖아요. 네. 자,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궁금한 거는 뭘 어떻게 하면은 1월 달이 됐는데도 80분 동안 40점밖에 못 풉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기본서 보고 1000점 딱 3방식 정도밖에 풀 줄을 몰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뭐 저도 사실 그때 수험생이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모든 수험생이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열심히 안 하는 그 단계에서 이제 그랬었지 않을까. 근데 이때 처음 가서 GS를 풀고서 약간 좀 심각성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진짜 다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카페 보면 답안도 막 이렇게 쫙 올라오고 막 첨삭도 받고 막 난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이제 시험이라는 거 되게 어려운 시험이라는 걸 사실 처음 접하고 1차를 어쨌든 어찌 붙었잖아요. 그래서 그 약간 뽕에 취해 있어갖고 이제 어차피 1차 끝나고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2차를 공부하다 보니까 아 이번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좀 어쨌든 그래도 7월까지 어찌어찌 하자 했는데 7월에 어쨌든 2차 시험 결국 왔는데 또 나오니까 또 결과 발표할 때까지 또 약간 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고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학교를 다니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또 1월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공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에 큰일 났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GS를 그 정도밖에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약간 사실 제 실력이 부족한 걸 많이 아니까 그 막 예를 들어서 GS를 보러 가면 사람들이 다들 잘하고 100분에 100점 쓰고 이런 게 많을 텐데 내가 너무 못 쓰면 좀 창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어느 정도의 도피성으로 1월에 간 게 GS 처음 시작한 거니까 100점을 푼 적은 그 전에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의 도피성으로 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1월에 가서 이제 약간 심각성을 알았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 진짜 잘 몰랐어가지고 GS를 처음 가서 시험 보고 심각성 느꼈는데 벽보에 이제 점수 같은 게 써져 있는데 이제 벽보를 보니까 뭐 개별 스터디 같은 걸 모집한다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수험생인데 이런 거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신청을 했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하던 분은 이미 한 그래도 100분에 100점 쓰실 줄은 알고 계신 뭐 그런 분들이 3명이었고 저는 이제 실무뿐만 아니라 이런 거 갖고는 더 안 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되게 다행히 이제 많이 알려주시고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또 이제 따라잡으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개별 스터디에 뭐 어쨌든 참여를 하게 됐다. 그럼 개별 스터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무 점수를 끌어올리셨어요? 그 사실 실무 방법을 어떻게 올리냐 하면은 당연히 정해진 방법은 없잖아요. 이제 개별 스터디 원들하고 한 2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동안 매일 실무를 300점씩 풀었거든요. 근데 풀면서도 제가 진짜 현저하게 많이 느리고 했는데 또 어찌저찌 쫓아가다 보니까 그때 실무가 실력이 되게 많이 향상이 된 걸 저는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매일 300점 풀었다니까 그냥 뭐 그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5시간이거든요. 그 순수 그 시간만 해도 못해도 한 6시간 반을 하루 종일 실무를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 과정을 사실 매일 하면은 되게 괜찮아질 수 있는 단기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무를 단기적으로 한 300점씩 풀면서 그때 실력이 많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그럼 이거 300점씩 풀면 사실 이론 법규 거의 잘 못하잖아요. 네. 언제까지 요거를 하셨나요? 하다가 한 4월쯤 정도부터 200점으로 줄이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줄이진 않았고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하루에 할당한 시간 한 6시간 반이다 이러면은 나머지 시간을 이론 법규에 사용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좀 약간 패기 넘쳤어서 뭐 공부 좀 더 하지라는 생각이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를 한 300점씩 막 이렇게 풀면 어떻게 실력이 는다고 어떤 점에서 이렇게 내가 실력이 확 좋아진다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그런 걸 느낀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결국 시험장에서는 이 문제를 새로 보고 새로 분석하는 일은 사실은 적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번 시험에서는 3번 문제로 2번 문제가 조금 기존과 많이 다르게 출제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는 딱 들어갔을 때 그래 이 유형 내가 아는 거지 정도는 못해도 4문제 중 3문제 이상은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풀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형들도 접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문제가 이런 유형이고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거치다 보면은 이거 아는 거다. 아는 건데 중간중간 사소한 게 조금 다르구나. 이 정도로 판단이 드는 순간이 오고 시험장에서 사실은 원래 그렇게 됐으면은 약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형들을 몸소 익히고 숙달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문제를 봐도 네. 내가 어떤 유형인지 알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늘었다. 네. 저는 요거에 대해서 사람 좀 성향마다 양치기를 좀 편해하시는 분이 있고 이렇게 굳이 많이 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해요. 제가 보기엔 평가사님은 양치기가 오히려 좀 더 잘 맞으신 분 같고, 그리고 이따 법규 얘기해보면 알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식하게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러니까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 뭐 좀 이렇게 유쾌한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성향의 분인 것 같습니다. 법규까지 한번 잘 관심 갖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 그 300점 푸는 거는 네. 어떤 것들을 푸셨어요? 이제 300점 풀면은 뭐 보통 1순환, 2순환, 기출문제, 그리고 GS 이렇게까지 생각보다 매우 빨리 풀 수 있게 되고, 매일 이제 1500점씩 푸는 거니까 그러면은 되게 빨리 풀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 뭐 시중 문제 거의 다 한 번쯤 이상 건드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준비를 했고, 혹시나 지역적인 거가 나온 걸 전 대비해서 종합 문제도 좀 꼼꼼하게 풀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은 조금 더 GS의 지역적인 문제를 많이 출제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그런 게 좀 더 적었어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종합에 많이 있어서 종합도 좀 놓치지 않고 챙겨가려 했는데, 그게 해당 2년차 시험 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양으로 승부 보시는 스타일 분들, 네.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스타일 분들을 보면, 그리고 저도 느낀 게 양치기로 올릴 수 있는 점수가 또 약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사실 저는 이제 양치기 좀 줄이긴 했는데, 네. 똑같이 생각해 보면 스타디언들이 다 같이 300점을 푼 거잖아요. 네. 근데 본인 점수만 되게 높았단 말이죠. 이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실무 시험을 볼 때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맞아 들어간 시험 점수에서 잘 나와서 지금은 이제 그게 맞는 방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무 시험지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A의 가치를 평가해라 뭐 이렇게 나오면은 뭐 보통 뭐 평가계 어쩌고저쩌고 돼 있고, 이제 뭐 식으로 되게 이렇게 번복돼 있는 그런 시험지를 보통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실무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지속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걸 쓰는 이유가 왜인지를 항상 다 꼼꼼하게 적어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따라가는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법이나 뭐 감칙이나 규정으로 꼭 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인지를 계속 꼼꼼하게 넣어줬다? 네. 조금 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토지 가치를 평가할 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계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을 넣고 그거의 계산식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희가 기계적으로 숙달한 게 있어서 뭐 감칙 14조를 넣고 감정평가사 3조에 의해서 이런 거 각주를 달긴 하지만, 토지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 오는 이유는 감칙 14조랑 감정평가법 3조에 기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합리성 검토를 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이 나오는 이유는 감칙 12조의 합리성 검토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인지를 저는 다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A, B, C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A를 고르는 이유는 B는 인근 지역이 아니고 뭐 C는 이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인지를 다 빼곡히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스터디를 풀다 보면은 이제 강사님들이 이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제 적게 됐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왜인지,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 식을 넣고 있는 게 왜인지를 본인이 좀 이해를 하고 한다면은 기본적인 틀이 아닌 거에서도 그걸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꼼꼼하게 집어넣은 게 아마도 고득점이 나왔을 때는 그런 전략이 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평가사님이 이런 전략으로 2년차 때는 64점을 받았고, 사실 이제 3년차 때는 실무 점수가 이렇게 높진 않았는데 2, 3번을 사실상 거의 못 푼 거를 고려했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 득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략 자체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풀면서 구조상으로 내가 계속 이게 왜 이걸 쓰고 있고, 왜 나는 이걸 선택을 했고의 이유를 규정이나 법상으로 찾아서 계속 넣어주면서 그 사이에 계산까지 다 맞으면은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70%나 60% 이상의 초고 득점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봤던 시험은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궁금한 거는 네. 너무 디테일한 걸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사실은 뭐 공시지가 기준법을 쓸 때 네. 옆에 조문은 이렇게 안 달아준 사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를 조금 더 특별하게 달았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이해를 하고 달았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다른 건 당연히 아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달다 보면, 제가 지금 사실 많이 까먹어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긴 계산 플로우가 있는데 다 사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고르는 이유, 여기서는 이걸 배제하는 이유가 있는데,
있는데 그걸 다 상세하게 써주려고 했고 이걸 배제하는 사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골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거기서 이 다음 식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거를 이왕에 채점자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짧게 기술했지만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너무 디테일한 건데 또 네. 궁금한데 네네. 이게 시간에 치이다 보면은 네. 그냥 뭐 몇 조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적는 방법도 있고 네. 몇 조에 따라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니요. 그건 아니고 몇 조에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몇 조 이렇게만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점점 내려갈수록 그거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그 짜여진 거 뭐 공시력 기준법은 이런 거 당연히 다 하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그냥 계산만 남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느꼈을 때 채점자들이 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의사 결정 중에서 너는 왜 이걸 골랐고 너는 왜 이런 식을 계속 사용하냐, 너는 이걸 왜 배제하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계속 넣어주고, 그게 이제 뭐 채점자님이 생각하는 거랑 맞다면 그때 이제 점수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특별히 더 막 상세하게 쓰려고 그거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언급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막 뭐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혹시나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쨌든 뭔가 신경 써서 상세하게 적는 방법이 이제 좀 고득점의 이유로 사실상 거의 이제 경험적으로는 좀 확신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는 이제 요번 시험처럼 막 시간 바빠 죽겠어. 네.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걸 각주를 다 달고 있는 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조금 덜 달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좀 이렇게 시간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것도 제 방법이 무조건 맞는 거는 좀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아는 거를 많이 쓸 건지 아니면 모르는 것도 시간 투하를 많이 해서 어떻게든 비벼 볼 건지가 있는데, 최근 개인적으로 제 경향을 보면은 아는 걸 많이 썼을 때 점수가 높고 모르는 거를 애매하게 흘렸으면은 점수가 오히려 많이 안 나오는 경우도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에 저한테 선택을 하라면은 아는 거를 더 풍부하게 쓰는 게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모르는 거를 이제 어떻게든 이제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끝까지 모르는 것도 놓지 않으려고 했고, 근데 어쨌든 아는 거는 알고 여기서 득점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넘어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빨리 써야겠죠,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이제 실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이런저런 얘기를 사실 사전 인터뷰 때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요건 것 같고,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더라도 요 한 뭐 15분, 20분이 충분히 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네네. 실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론 공부 방법 얘기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대장 안평가사입니다. 자, 저희 34회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평가사님이 공부했던 경험들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응찬 평가사님은 3년차에 합격하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차 때도 점수를 받아보고 3년차 때도 받아보셨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의 방법에 확신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 공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년차에 붙으셨다 보니까요, 뭐 이렇게 막 언제 뭐 했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이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들, 이제 본인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년차 때 네. 이론 꺼라? 네. 2년차 때 왜 이론 실패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공부량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루드나 이런 지엽적인 부분을 안 나오겠지 하고 많이 빼먹은 부분이 많았어가지고, 이번에도 뭐 동적 DCF 이런 부분이 굳이 따지면 지엽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을 가져가는 공부법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엽적인 것까지도 챙겨라. 네. 그렇군요. 자, 이제 3년차 때 공부를 한번 해보고 나니까, 네, 2년차 때 이런 걸 잘 못했지만, 네. 이론은 요게 중요하더라.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이론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책들이 기본서 1개, 그리고 감칙,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 기준,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감정평가론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감정평가로는 정홍수 교수님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와 감칙을 기본적으로 다 하실 테니까 실무 기준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재작년하고 이제 작년에, 이번 연도에 사실 출제 직접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실무 기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실무 기준상 윤리 규정에 대해서 뭐 기술하라, 그리고 작년에는 실무 기준상
지식재산권 관련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범위를 한정해서 줬을 때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무조건 0점 처리하겠다라는 의지도 조금은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무 기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모두 암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로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감정평가론 뒤에 보면은 문제들이 있어요, 단원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이제 시험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다 풀어보려고 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이제 3가지 플러스 1을 잘 챙기는 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더 한다면은 뭐 GS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은 개념이나 이런 지식들이 탄탄한 게 전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대처 능력이나 문제풀이 하는 스킬과 함께 기본적으로 기본서를 머리에 잘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칙은 보통은 그냥 다 외워버리고, 네. 실무 기준도 방금 얘기하신 거 보면은 외워야 결국 이거 달달달 다 외워라. 그럼 기본서도 달달달 다 외우는 건가요? 달달달 사실 외울 양이 아니죠. 외울 수가 없고, 그래도 어쨌든 기본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제 코어한 내용이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나온 뭐 자본 회수 관련한 문제도 이해가 없이 무작정 암기한 걸로만 썼으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서를 많이 보는 건 중요하다. 막 모두 다 외울 수는 사실은 양상 불가능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 많이 회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기반이 돼야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평가사님이 이제 대학을 논술 전형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론에서 되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런가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론 쉽지 않을까라고 진입을 했는데, 제가 느꼈을 때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 시험 과목이 생각보다 뭐 엄청난 글솜씨를 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련된 지식을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빠르게 기술하는 게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구체화하는 논술과는 사실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고, 저도 약간 처음 공부를 할 때 나름의 그 글 스타일이 좀 남아있긴 했는데, 결국은 답안을 많이 뭐 개념이나 답안이나 물어본 내용을 많이 정확하게 기술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글빨이나 이런 건 사실은 크게 중요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내용적으로 때려 박는 게 어떤 뭐 내용이 좀 부족하고 뭔가 기승전결이 잘 된 글보다는 일단 내용 때려 박는 게 낫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중요하게 느끼신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면서도 뭐 다른 사람들이랑 답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볼 기회도 있고 뭐 예시 답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면서 이제 느낀 거는, 채점자 입장에서도 되게 빠르게 채점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빠르게 읽고 그거에 대해 채점을 하는데,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사이에서 키워드를 가장 많이 밀어 넣으면서 하는 것이 고득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하면은, 금리가 인상되면 뭐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이자율이 상승하고, 그건 또 이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그거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과관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답변들을 보다 보면은 이 정도 그냥 이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뭐 이거 다 아는 거 아닌가? 뭐 부동산이니까 뭐 이렇지, 이렇게 하는 답안들이 사실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되게 빠르게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보면서 이해가 되게 글을 쓰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시는 방금 지원해서 말이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렇게 좀 초보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연결을 해줘라. 네, 그래야지 빠르게 읽을 때 더 이해가 쉽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른 게 있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도 그랬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뭐 새로운 방식이나 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나중에는 공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러긴 했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이라는 넓은 측면을 공부하다기보다는 감정평가 업계 또는 감정평가에 한정해서 추가적으로 뉴스나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
판사들이 이번에 전세 사기에 연루돼서 뭐 윤리 규정이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는지 또는 감정평가법 또는 감칙에서 어떤 규정이 신설되고 어떤 규정이 삭제되고 이런 구체적인 이슈들이 훨씬 업계에선 중요하고 그 부분이 조금 더 출제 의도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어떤 아파트가 이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이 출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제 뉴스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보지 말고 너무 광범위해지지 말고 좀 감정평가랑 연결질 수 있는 뉴스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응찬 평가사님과 함께하는 이론의 포인트,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법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34회에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공부하신 경험들 듣고 있습니다. 자,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3년차에 합격하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법규 공부 방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3년차에 합격하셨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나하나 어떻게 했냐 이거보다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뭐 행정법이랑 개별법을 좀 다르게 이제 분리해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두 과목 중에서는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저는 행정법이 개인적으로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A보다 B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행정법은 개인적으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행정법에서는 이제 뭐 개념이 어렵거나 아니면 볼륨이 큰 문제들이 훨씬 많고 개념이 이제 어려운 데다가 이제 응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깊은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행정법 문제에서 보통 이제 뭐 토지보상법이나 부동산 공시법에 탈을 쓴 행정법의 문제가 나온다 약간 이런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내가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어야지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행정법 논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의 깊이 면으로 보면 행정법이 훨씬 더 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행정법을 좀 이제 깊게 이해를 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어떤 선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수님 책을 진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진하게 이해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어떤 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거의 모든 거는 막 과도하게 뭐 교수님 책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한 번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대신 행정법에서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과정을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에서 나온 행정법 책 기준으로는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뭐 하자승계 논점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찾아내려면은 이게 이런 로직이라서 여기서 이게 나오는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더 막 이게 딥하게 막 찾아보고 이런 것보다는 네. 그냥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좀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해라.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개별법은 이렇게까지 이해 안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실 상대적인 기준인 거고 행정법이 좀 더 깊어야 되고 개별법이 더 얕아야 된다라는데 사실 뭐 그렇다 해서 개별법 공부를 게을리해라 이건 아니고 이제 개별법을 보면은 이제 3법이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외하고 이제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법은 조문이 많지 않으니까 법 조문 정도도 일단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별법에서 보통 어려운 문제라고 하면은 불이 타거나 이제 신설된 규정이거나 이제 실제 뭐 기존 스터디나 이런 데에서 나오지 않았거나 기출에 나오지 않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많이 꼬아서 내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만 있어도 그 정도는 풀어낼 수 있다. 다만 행정법은 뭐 그냥 가벼운 이해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행정법 공부가 상대적으로 좀 더 깊어야 되고 개별법은 얕아야 하지만 대신 되게 그 범위를 되게 넓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든 출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개별법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를 범위로 잡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단 가장 코어한 건 기출이 있겠고 그리고 뭐 GS 있고 네. GS에서도 다루지 않은 되게 판례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되게 지역적인 조문도 있을 거고 네. 어디까지 보셨나요? 일단은 저는 법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법 기준에서 신설된 규정이거나 뭐 새롭거나 아직 나오지 않은 규정까지도 법에 있다면 일단 다 보려고 했고 시행령의 시행 규칙은 그 정도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판례 같은 걸로도 되게 중요도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부분을 너무 딥하게 가져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판례 번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판례 번호는 한 번도 기술한 적은 없고
하고 그것보다는 어쨌든 그 안에 녹아있는 코어한 내용을 잘 옮겨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적이라고 하는 거는 네. 법 조문에서 구석구석 다 챙겨라. 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규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강사님들 GS 문제들 어느 강사님들까지 이제 넓혀야 되냐 약간 이런 것도 고민 많이 하는데 뭐 어디까지 보셨어요? 사실 사람마다 지금 상황이 다르니까 제가 2년차 정도라면은 한 강사님 2명 정도 이제 가져갈 것 같고 저는 사실 3년차기도 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있는 강사님 거는 사실은 거의 다 보긴 봤다. 뭐 특정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로라도 어떻게든 좀 스쳐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약간 파이널 강좌 이렇게 비슷하게 해가지고 판례 특강 이런 것도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3년 차기 때문에 3년 차들은 이 정도는 뭐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뭐 최대한 가져가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의 또 어떤 핵심적인 거는 또 이제 암기죠. 근데 이제 제가 사전 인터뷰 때 듣기로는 암기 정말 못하는 성격이다 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봐도 좀 흔치 않게 암기를 못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암기는 결국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해와 암기 두 개가 있는데 빠른 암기를 위해서는 이해가 사실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만 안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양자를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해는 되는데 암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통암기를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암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되게 개인적으로도 고민이 많았고 여러분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기를 그럼 누가 잘할까 생각을 해보고 공부량이 많은 거를 통으로 암기하는 의대생이나 이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야겠다 해서 그런 걸 이제 빠르게 여러 개 찾아보니까 사실 되게 방법은 다 비슷했어요. 이제 뭐 A4 용지를 한 8분할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뭐 여기에 이렇게 키워드 같은 걸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그림처럼 이해해서 외워야지 많은 양을 암기할 수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그냥 무조건 보고 있으니까 저는 잘 안 외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를 그냥 깜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 서브 만들어 놓은 거를 깜지를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약간 좀 무식하게 외웠던 것 같아요.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솔직히 못 알아냈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그 서브를 이제 실제 필사로 한 15번 정도 그리고 이제 그냥 그 타이핑을 한 15번 정도 쳤는데 한 20번 정도 지나면은 대충 어디서 뭐가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쓰다 보니까 뭐 이걸 약간 숙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쓰고 싶어 하니까 점점 이거 여기 있던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방법을 택해서 이제 선택을 한 거고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무조건 절대적이고 무조건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암기를 잘하고 계시거나 자기 개인적인 암기 방법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따라가되 나 이렇게까지 서브 정리했는데 나 이거 도저히 못 외우겠어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시도해 보는 거가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니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진짜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되게 거의 뭐 하루 종일 붙잡고 글 쓰면서 약간 나 이거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해낸 것들이 결국은 이제 머리에 남았었습니다. 저는 이걸 무조건 추천하기도 또 그렇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필사했다, 베꼈다. 네. 저는 이거 너무 궁금한데 베끼면 외워져요? 완전 생으로 베끼 했다기보다는 읽으면서 베끼는 건데 처음에는 한두 번 할 때는 그냥 베끼게 돼요. 근데 하다가 조금 더 이제 빨라지고 싶으니까 이거 여기지 이거 여기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빨라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거짓말 같지만 한 20번 정도 쓰면은 진짜 약간 사실 좀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그쯤 하면은 꽤 많이 외워져요. 이게 막 다들 그거 너무 무식한 방법이야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모르겠으면은 그런 그 정석적으로 헤쳐나가는 방법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론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확실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깜짝 쓰면 네. 너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보통 뭐 행정법, 개별법 이렇게 나눠서 저도 쓰긴 했는데 행정법 한 권을 다 쓰는데 한 6, 7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개별법도 그 정도 걸리고 그래서 보통 초반에는 이제 하루에 한 권, 그러니까 하루에 행정법 그리고 하루에 뭐 개별법 했는데 좀 나중 가니까 이제 저도 모든 거를 쓰는 거는 다 계속하지 않고 근데 거의 대부분 키워드를 넣어서 하는 거를 이제 조금씩 양을 줄여가도 이제 아는 게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행정법, 개별법 하루에 이제 다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어느 정도 깜찍하고 나서 외워졌다라고 할 때도 네. 이렇게 필사하면서 똑같이 외우셨어요? 거의 직전까지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직전까지. 제가 본 암기 방법 중에 가장 무식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정말 좀 독특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암기 자신 없다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암기
암기법 말고 또 그 외에 좀 특별한 방법이 또 있으셨나요? 뭐 법규는 사실은 이제 점수가 고득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도 많기도 해서 제가 뭐 딱히 막 되게 특별하게 드릴 말은 사실 적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일단 암기가 잘 되어 있으면 좋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기술이라든지 그건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법규가 유일하게 기출에 나온 문제가 가장 많이 또 다시 현출해서 나오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출을 정말 많이 풀어 놓으면은 또 비슷한 논점 뭐 글만 바꿔서 또 약간 탈만 바꿔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출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새로운 법령, 이제 삭제된 법령 같은 거는 조금 더 유익 있게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법규에서 기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론은 오히려 기출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론은 이제 한 번 나온 거는 오히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GS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오히려 다음엔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평가사님 법규 공부 방법 얘기 들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평가사님 또 신림동에서 공부하셨으니까 신림동 생활편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34회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 모시고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경험담 들어보고 있습니다. 평가사님께서는 이제 3년차 합격하신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림동에서 주로 공부하셨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번 편은요, 이제 생활편 평가사님 이제 공부 어떻게 이제 하셨고, 뭐 주간에는 어떻게 하셨고, 이런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사님, 일단 신림동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왜 들어가셨습니까? 따로 막 엄청난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공부랑 이제 원래 있던 집이랑 좀 분리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으면은 뭐 부모님 간섭도 있고 아무래도 뭐 생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공부만 하고 잠만 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림동에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개별 스터디 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많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신림동을 들어가는 걸 고려하면은 이제 좀 뭐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이제 실제로 경제적인 부담은 어느 정도 들어요? 뭐 적진 않죠. 기본적으로 밥값하고 월세가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적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기 살 때 집을 좀 싼 곳을 구해가지고 어차피 나 잠만 자고 나갈 거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아꼈었고, 대신 좀 먹거나 약간 뭐 필요한 비타민이나 이런 거에서 돈을 좀 더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얼마짜리 집이었으면 싼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한 27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또 모르죠. 신림동의 물가는 역시 예상을 초월합니다. 월세 27만원짜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부담이 많은 건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시는 이유가 이제 뭐 학원이 가깝다, 뭐 이런 이유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되나요? 학원이 가까워서 도움이 되는 거는 뭐 GS를 가거나 뭐 학원 수업을 듣거나 뭐 두 가지인데, 저는 학원 수업을 시간으로 듣진 않았고 GS도 온라인으로 이제 3년차 때는 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되게 여러 가지 뭐 제도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다른 공부하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혹시나 또 뭐 개별 스터디를 구하거나 할 때 용이할 것 같아서 거기로 잡았습니다. 아, 평가사님은 GS도 온라인으로 들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신림동에 있었는데도? 네. 근데 온라인으로 GS를 하면요, 네. 5시간을 내 의지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조금 일반적으로 힘드니까 이제 실강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잘 헤쳐나간 그 팁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생각했을 때는 처음 이제 GS를 접하시면 무조건 저도 GS 정도 실강으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작년에 뭐 GS 이미 한 바퀴 돌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GS나 뭐 실강을 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거기 현장의 열기를 느끼고, 또는 뭐 이제 강사님한테 질문하고, 뭐 크게 한 2개 정도인 것 같은데, 이제 뭐 열기는 어차피 알고 강사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생각보다 오히려 실강 가면은 메이저 강사님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요즘은 온라인 첨삭 시스템이 되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되게 잘 돼 있게 변해가지고 그냥 그 정도로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그 문제 푸는 건 정말 잘 지키셨나요? 저는 근데 그거를 꼭 9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시험 끝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풀진 않았고, 대신 그냥 시작을 해서 빠르게 내리 300점을 풀고 나간다라는 좀 마음으로 했었고, 그래서 뭐 보통 쉬는 시간은 뭐 한 10분 이내로 짧게 잡고 가져간 적도
있었고, 이제 보통 뭐 GS를 보고서 이제 강평 시간이 있는데, 그 온라인으로 듣게 되면 강평 시간에 실강을 못 들으니까 일요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일주일적으로 노는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토요일로 잡아놔가지고, 아, 이거 다 풀고 놀러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뭐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개별 스터디 팀원들도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그럼 다 같이 모여서 풀었어요? 모여서 푼 적도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그냥 혼자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그냥 온라인으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뭐 높아지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게 5시간을 내리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네. 일반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그 현장에서 하는 그 느낌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어차피 이미 했었고, 이제 상황이 여러분 보는 분과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무작정 저 사람도 저렇게 했으니까 나도 온라인으로 무조건 해도 뭐 좋겠지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이제 오판일 수도 있으니까 냉정하게 판단해보시고, 내가 뭐 근데 300점을 푸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실감과 차이는 그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 실강을 가면 어쨌든 내가 뭐 좀 피곤하건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건 어쨌든 하게 되는데, 온라인은 오로지 안 나의 하면, 의지에 기대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신림동에서 공부를 하실 때 주간,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 언제까지 공부하고 언제 쉬고 이런 주 공부 패턴이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공부를 되게 계획적으로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끝낸다, 아니면은 뭐 시험 시작하는 시간에 뭐 실무를 시작한다, 이런 분들, 이렇게 되게 계획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렇진 않았고, 약간 좀 전형적으로 패턴이 좀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이 시간에 공부가 잘 되면 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왜냐면 예전에 사실 뭐 수능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9시나 뭐 몇 시 일어나는 거 크게 막 집착하거나 한 적은 없고, 특히 새벽에 제가 공부가 좀 잘 되는 편이었어가지고 뭐 한 12시나 뭐 1시, 2시, 뭐 공부가 더 잘 되면 3시, 그 패턴을 지키기 위해서 공부가 잘 되고 있는데 접고 들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패턴이 없는 생활을 하면 저는 가장 위험한 게, 이렇게 패턴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하거나 의지가 없어도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데, 네. 이게 패턴이 무너지면 네. 오늘 좀 더 누워있고 싶어, 좀 더 유튜브 보고 싶어, 네네. 한두 시간 그냥 가는, 이런 게 되게 위험해서 이렇게 패턴을 자꾸 습관화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경우도 사실 많고, 저도 사실 그러니까 사실 공부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나 어차피 수험생이니까 그냥 뭐 해야지, 그냥 사고가 되게 단순해가지고 수험생은 공부를 한다,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한다, 그냥 그 정도의 로직으로 생각을 했고, 당연히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뭐 고통스럽고 다 똑같았습니다. 좀 성격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잘 맞는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카 같은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되게 계획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밤 한 11시쯤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웃긴 게 한 그 시간부터 뭐 직장인이시거나 되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그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제 한번 이제 그 체인지가 되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또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약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약간 리프레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되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젊고 약간 뭔가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보통 주관에 있는다 보면은 밤 늦게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사실 무슨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런 분들도 진짜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약간 이런 걸 보면은 또 그런 게 또 자극제가 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공부 시간, 하루에 순 공부 시간 이런 건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어요? 저는 1년차 때는 좀 적은 편이었죠. 한 40에서 45시간 정도였고, 2년차 때는 한 60에서 75시간 정도, 그리고 3년차 때는 한 50에서 60시간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 얘기하신 거는 그 공부 대충 했었던 때 빼고 1월부터 얘기하신 네, 거죠? 맞습니다. 안 했으면 아예 안 했어서. 그래서 1월부터 발등에 불 떨어져서 60에서 75시간 정도 하셨고, 3년차 때는 이제 이때도 아마 1월부터 하셨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50에서 60시간 정도는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뭐 운동 같은 거, 체력 관리를 위해 따로 하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원래도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운동하는 걸로 푸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실 합격생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체력이 떨어지고 막 허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한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사실 병행하는 거는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되게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막
아, 그러면은 저 지금이라도 뭐 운동이를 끊어야 될 거, 이런 쪽은 아니고, 그냥 뭐 걷기라든지 뭐 유산소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정적인 활동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동적인 활동을 한번 해주면은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리프레시 되는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가사님은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저는 헬스장 써 러닝 많이 써요. 원래는 소위 얘기는 헬스도 뭐 좋아하긴 했었는데 다른 공부하는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너 뭐 헬스 트레이너 되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맞는 말이어서 유산소 위주로 체력이나 뭐 이런 거 기르려고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특별히 좀 신경 써서 갖춘 장비들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들려주시겠어요? 아, 뭐 사실 뭐 특별하진 않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그 되게 많은 양의 글을 빠르게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시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오른손에 약간 얇은 장갑을 끼고 이제 손목 보호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했었고 왜냐면은 이제 공부할 때 펜을 오래 잡고 있으면은 손가락이 아프고 이제 그 다음에 팔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장갑을 가볍게라도 끼면은 손가락 아픈 게 좀 덜해지고 이제 손목 보호대 같은 거를 차면은 이제 좀 텐션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힘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했고 이제 기본적으로 막 나는 뭐 요즘 뭐 팔도 안 아픈데 그런 거 안 해도 되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이제 막 시험이라는 또 어찌 보면 약간 전쟁터 같은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장비나 이런 것도 이제 아프지 않을 때 잘 챙겨서 부상이나 이런 거를 유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판에 되면 이제 막 그 테이핑하고 이러시는 분들 점점 늘어나죠. 파스 바르고. 장갑은 뭐예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얇은 면장갑 같은 거 3M 약간 예를 들면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걸 사라는 건 아닌데 노가다 할 때 쓰는 그런 장갑이요? 아니요 완전 얇은 거 뭐 라텍스 장갑 이런 거. 약간 그런 비슷한 그런 거.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두꺼우면은 이렇게 이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험지에 넘기려 있어서 여기는 안 끼고 오른쪽만 이제 사용해서 했던 거. 장갑을 끼면 뭐가 좋아요? 좀 쫀쫀하게 이렇게 조여줘서? 아니요 그런 게 아예 없고 이렇게 이걸 계속 쓰다 보면 여기가 아파요. 여기랑 여기가 생각보다 여기가 아파요. 근데 이거를 충격 완화를 해주니까 저는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사님 이제 공부하시다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 공부 안 돼.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기본적으로는 참았죠. 왜냐면 뭐 그렇게 매일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나갈 수 없으니까 참는데 정 해소가 안 될 때는 보통 저는 뭐 운동해서 땀을 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했고 뭐 아니면은 좀 맛있는 걸 사 먹는다든지 뭐 그런 걸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고시 생활을 하면서 가지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취미들은 이제 장기가 계속 하고 싶고 계속 떠오르고 시간을 오래 쓰는 그런 취미들이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계속 본다든지 뭐 약간 드라마를 뭐 이제 본다든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 사실 중간에 드라마를 보긴 했는데 만약에 볼 일이 생기면은 2배속으로 해서 한 번에 다 보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지속적이지 않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아예 끝낼 수 있으면은 차라리 그때 잠깐 놀고 리프레시하고 괜찮은데 뭐 계속 뭐 또 롤 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이제 시간을 지속적으로 뺏기는 거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취미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저도 중간에 웹툰 보다가 진짜 끝장날 뻔했어요. 맞아요. 그렇게 계속 따라오는 거는 네.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갔을 때 이렇게 좀 멘탈을 잡기 위한 노하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사실 뭐 노하우라고 할 건 없죠. 노하우라고 할 건 없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막 공부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정신이 뭐 육체를 이끌어간다 아니면은 강한 육체가 정신을 이끌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둘 다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정신이나 육체가 하나가 너무 꺼져서 그러니까 약간 0이 돼버리면은 정신이 완전 망가졌을 때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가져갈 수가 없고 이제 반대로 체력이 완전히 뭔가 무너져 내리면 정신이 아무리 좋아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뭐 공부를 더 해도 뭐 괜찮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걸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 내가 진짜 더 이상은 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약간 체력이 다 달아서 못하는 상태인지 그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컨트롤하고 되게 이제 다독여가면서 가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신력으로 할 것도 아니고 두 개를 양자가 같이 공존해야 한다. 둘 다 관리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개별 스터디 얘기도 좀 하셨는데 개별 스터디 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팁은 없습니다. 팁은 없고 이제 보통 꾸리게 되면은 막 모르는 사람 랜덤으로 꾸려지게 되거든요. 약간 그거는 약간의 운인 것 같고 저는 사실 개별 스터디를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뭐 사실 뽑는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내 경쟁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이 되게 기본적으로 저보다 실력이 많이 좋으셨고 되게 막 자기 막 가진 노하우나 이런 걸 많이 꺼내 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감사하게 개별 스터디를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어느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은 내가 데려가겠다.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합격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먹었던 것 같고 3년 차에도 그런 생각으로 이왕이면 내가 아는 것도 다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개별 스터디를 하시면서도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도 사실 나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말고 경쟁자 진짜 많거든요.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스터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 이제 같이 하면서 저는 끝까지 존댓말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 이왕이면 거리를 두려고 했거든요. 개별 스터디를 하면서 사실 뭐 매일 만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 사실 제일 친해질 수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은 이제 뭐 형 동생하고 뭐 같이 밥 먹고 뭐 술 먹자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그게 뭐 꼭 안 좋다고 할 순 없지만 너무 이제 그 본질이 좀 변질되지 않게 저는 이왕이면은 그러니까 너무 같이 뭐 공부를 하고 이런 아는 지식을 나누고 하는 활동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막 뭐 개별적으로 놀거나 이런 거는 이왕이면은 조금 지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스터디를 하면 잘 되는 스터디는 보통 다 붙죠. 전원 합격 스터디라는 게 있죠. 또 요즘은 또 이제 합격률이 너무 낮아져서 그렇게 막 단언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사님 생활편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거에 답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안평가사입니다. 자, 34회에 합격하신 이응찬 평가사님이 어떻게 공부해왔는지 경험담 듣고 있습니다. 이응찬 평가사님은 이제 3년차에 합격하신 그런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평가사님께 질문해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이제 앞에서 저희가 질문에 답변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할 테니 혹시라도 질문이 좀 누락되셨더라도 약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평가사님 슬럼프가 있으셨나요? 평가사님만의 슬럼프 극복 방법은요? 막 슬럼프라고 사람들이 이 기간에 슬럼프가 있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거의 챌린지였어요. 매일매일 앉아서 공부하기 챌린지였어서 매일매일이 고단했어서 뭐 특정하게 어떤 기간에 엄청난 슬럼프가 있었냐 하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보통 슬럼프 극복할 때는 저는 운동으로 많이 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친구들 불러서 그냥 아예 술을 마셔버리거나 이렇게 아예 해결을 할 수 있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3년차 내내 동안 그렇게 친구들이랑 술 몇 번 마셨습니까? 한 달에 2번 정도씩. 생각보다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2년차 때 실무 64점이었는데 공부량 부족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다른 과목 공부량 말씀인 건지? 네, 맞습니다. 이론과 법규가 부족했습니다. 네, 2년차 준비 때 주간 월간 평균 공부 시간 궁금합니다. 그때는 사실 좀 많이 했었어가지고 주간으로 한 65에서 70시간 뭐 조금 더 넘어갈 때도 한 그 정도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 정도가 가장 저의 짜낸 그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2년차 때 4월에 1차 합격하시고 12월까지 공부를 거의 안 해가지고 1월부터 이렇게 좀 갑자기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안 되는 게 많고 기간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벼락치기, 그러니까 한 5개월이지만 나 지금 벼락치기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대학과 학과.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에 나왔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도 항상 그랬고 대학교 뭐 이런 게 되게 관심이 많이 가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저런 대학이니까 뭐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는 뭐 이제 나는 뭐 대학이 좋지 않거나 이런 거에서 진입을 꺼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거 자체가 중요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시험의 합격감에 있어서는 그건 사실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유무, 공부 유무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를 계속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자신의 판단을 하고 이제 그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약간 내 학력이 안 좋은 거는 큰 요소가 작용하지 않는다. 합격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 서브노트 작성 방법? 작성 방법은 써야 되는 목차를 이제 잡고 그 안에서 그거를 계속 거기에 이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계속 주어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쓰는 목차를 뼈대를 잡아놓고 네, 계속 추가했다. 그 안에서 중요하거나 자주 틀리는 거를 계속 추가했습니다. 네, 이론 공부할 때 기출이 중요할까요? 저는 오히려 이론은 기출이 오히려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론은 한 번 나온 주제를 다시 나오는 경우가 되게 적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찾아보면 있거든. 에루드도 사실 굳이 따지면 다시 나온 거긴 한데 약간 좀 변형해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론은 한 번에 나온 문제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저는 적다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내렸어가지고 이론 이제 기출을 어쩔 수 없이 뭐 GS가 나와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 이거는 나왔으니까 오히려 제외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 스터디 문제들을 어느 선까지 봐야 할까요? 한 강사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있다면은 한 강사님 정도를 따라가도 괜찮을 수는 있다. 근데 보통 2명 정도는 병행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기조가 다른 부분이 있고 내는 부분이 다른 게 있어서 보통 2명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년차에 불합격하시고 이제 다시 3년차가 됐을 때 자칫하면은 이제 4년차 그냥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네. 요건 이제 도전하는 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 같다. 한 번만 더 보면은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을 보고 합격생이더라도 나 이거 합격할 수 있겠다. 특히 시험 직전에서는 확신하는 사람은 전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었고, 저는 사실 뭐 기술하긴 했지만 거의 떨어졌다고 확신을 했던 지점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다시,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험에 합격하는 이제 평균이 3점 몇 년이고, 내가 만약에 다시 공부를 한더라도 만 3년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는 투어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컸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인생이 많이 꼬일 뻔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요 정도까지 해서 네.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평가사님, 오늘 되게 긴 시간 동안 고생해서 이제 촬영해 주셨는데요. 네. 평가사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요거를 보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면서 이 시험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합격권에 가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분석을 좀 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이제 저희가 모두 기술하고 한 20장 넘는 페이지를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뭐 20점이고 그럼 왜 21점은 안 돼? 라는 걸 사실 구분 짓는 게 채점자 입장에서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이제 크게 가르는 그 이제 방법은 꽈락을 다량으로 내서 나머지 중에 선별을 하겠다라고 이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번 연도 뭐 한 5개년치만 이렇게 봐도 4년 동안은 실무 꽈락이 한 75% 정도였고 작년에는 이론 꽈락이 71%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꽈락을 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다른 걸 아무리 잘 봐도 경쟁권에 들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너 실무 명가락이나 뭐 이론 뭐 명가락 약간 이런 작전을 사실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나 실무가 사실 좀 두려워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이 정도에 안주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세 과목을 균형적으로 상위 한 25% 이상으로 세 과목을 모두 올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슬프지만 거기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운이거나 약간 그런 싸움이 이제 점수 경쟁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대신 어느 한 과목이라도 꽈락이 나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도 이제 합격에 들 수 없으니까 점수 경쟁 자체에서 배제되니까 그 부분에 유의해가지고 만약에 명가락 작전이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일단 오르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명가락 작전은 좋지 않다. 난 실무 잘좀 맞고 다른 거 몇몇 해서 가겠어 라는 건 특히 더 위험할 수 있다. 시험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통 다 걸러내는 것 같으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나는 걸 말씀드리면은 명가락 작전을 써서 합격했다라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람들의 명가락의 기준과 네. 여러분들의 명가락의 기준은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또 해주실 얘기, 더 중요한 얘기도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시험장 변수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시험 볼 때 막 감독관님이 뭐 이론 끝나고 뭐 학생 뭐 왜 이렇게 열심히 있어 막 이러는 경우도 있었고 1차 시험 보는 데는 이제 막 그 감독관님이 핸드폰 동영상보다 핸드폰 올려가지고 한 1, 2분 동안 계속 그랬던 적도 있고 생각보다 시험장에서 약간 되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좀 멘탈을 챙겨서 되게 화나고 하지만 오히려 이건 날 강하게 만드는 시련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시험을 망치면은 개인적으로 그 결과는 자기한테만 돌아오니까 이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은
보통 실무, 이론, 법 그 순서대로 보게 되는데 실무나 이론 중에 하나가 보통 좀 다들 어렵게 느끼겠지만 나한테도 유독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 시험을 보다가 아 이번에 망한 것 같아 포기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수험생 여러분이 실력으로는 내가 꽈락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실무를 봤으면은 그 다음에 이론이랑 뭐 법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보셔야 하고 중간에 혹시나 아 나 이런 거 좀 망한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뭐 나가거나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어차피 시험장 들어왔고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시험장 보면서 실무를 보면서 아 망했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론이랑 법규를 또 꾸역꾸역 보니까 또 나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제 또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사실 뭐 시험은 이렇게 한다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방식이 좋은 것 같다라고 사실 얘기는 했지만 그런 건 되게 이제 좀 기술적인 요소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자리에 앉아서 8시간 정도 이상 꾸준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너무 효율적인 방법만 찾으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거나 공부를 이제 잘 하지 않거나 이러기보다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공부가 제일 어렵기도 하고 중간에 이탈자가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시면은 이제 또 방향만 맞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공감 가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완주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렇게 제출하는 것만 봐도 이렇게 줄어들어. 완주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저희 합격수기 찍은 소감 얘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부터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저희 이제 합격수기가 이제 2년차 분들이나 동차분들, 생동차분들이 많이 찍으시는데 사실은 뭔가 이 공부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려면은 한 3년차 분들이 조금 더 적정한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생동차 분들이나 2년차 분들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또 3년차의 시각에서 내가 이제 2번이나 이게 결과를 이렇게 실제 받아보고 나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들어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을 이왕이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했고 이런 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인다라고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공부하거나 했던 분들이 보면은 약간 나는 아닌데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걸로 괜히 이제 고시생이고 이러니까 괜히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만약에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여전히 뭐 많은 걸 알지 못하고 모르는 부분도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전달해 줬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고 감정평가서 공부한다면은 주변에 정확히 모르니까 잘 안 알아줘요. 또 그런 부분도 이제 너는 왜 이 정도에 합격 못했냐 이런 경우도 사실 많고 하지만 아무튼 이제 결심을 하셨고 이제 꾸준히 이제 노력해서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